정책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약간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상요. 자, 122번 보시면요. 라스웰은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보다 정책에 필요한 지식이 더 중요하며,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뭐 보다라든지 이런 나오면은 분명히 답이 될 확률이 높다는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가치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을 강조해야 되는데요. 정책 과정 자체에 대한 지식, 뭐 의제 설정, 결정, 집행, 평가, 정책에 필요한 지식,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기타 정치학이나 뭐 계량 분석 같은 것들, 이렇게 경제학의 이런 지식들을 말하는 거죠. 또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 정책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도 분석 대상에 포함을 시킨다고 합니다. 자, 123번 문제. 최근에 살라몬의 정수단이 우리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살라몬의 정수단에 관한 분류 기준으로는 직접성, 강제성, 자동성, 가시성을 들 수 있다 됐습니다. 즉 자동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구나 방법을 도입하지 않고 기존의 것을 그대로 쓰느냐 여부가 되겠습니다. 예컨대 손해책임법이나 조세지출 같은 것들은 기존의 기구를 통해서도 충분히 정책적 수정만 하면 되는 거죠. 가시성이라는 것은 정책 과정이 얼마나 가시적이냐는 건데, 자, 조세지출은 어때요? 빼주는 거죠. 세금 감면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잘 보이지 않죠. 하지만은 보조금 돈을 주거나 벌금 매기는 건 눈에 잘 보이죠. 그래서 가시성은 높다. 자, 조세지출은 강제성은 낮습니다. 강제적으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그죠? 아니죠. 오히려 좋아하죠. 자, 124번. 살라모너의 정식수단 유형 중 직접 수단으로는 정부 소비, 공기업, 경제적 규제, 직접 대출, 자, 간접으로는 계약, 보조금, 공적보험, 사회적 규제, 또 피해 보상, 현물 보조 정서, 대출 보조 등등인데, 직접적인 가지 소비, 그죠? 그래서 제가 전공 경직이라고 말씀 두 번째 따라 그랬죠. 정부 소비, 공기업, 경제적 규제, 직접 대출. 다음 125번. 규제는 정책적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규제 예컨대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간의 그죠? 규제 강화 또는 규제 완화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죠. 다음에 126번. 살라몬의 정책수단 유형 중 부하우처는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지급할 경우 서비스 생산자에게 지원금 주는 거, 생산자에게 지원금 주는 거니까 보조금 내용이죠. 자, 다음에 127번. 정책수단 중 보조금이란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개인이나 기업의 손실을 보상해 주도록 정부가 동의하는 거. 손실 보상해 주는 건 공적보험이죠. 그죠? 공적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128번. 저희 살라몬 유형 꼭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의고사도 몇 번 냈었죠. 128번. 모의고사에서요, 조금 갑자기 새로운 이론 내면 여러분 좀 당혹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빼놓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엑스노트에 추론할 때 꼭 집어넣을 테니까 좀 가져가시고, 또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한 번쯤은 그냥 문제 삼아서 한번 제가 그냥 살짝 답이 아는 경우에서 넣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여러분 끝까지 좀 자료 같은 거 제가 업로드 계속 해드릴 테니까 꼭 가져가 주세요. 로이는 정치가 정책을 결정한다라고 했는데요. 로이는 정책의 특성이 정치를 결정한다 그랬죠. 즉 정책이 policy determines politics가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 정책학이잖아요. 정책학이니까 정책이 주된 것이 돼야 되겠죠. 자, 129번. 로이의 규제 정책은 법률 형태를 취하고 불응자에게 관료들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강제를 행사한다. 맞는 질문이 됩니다. 재량권 행사할 수 있죠. 법률에도 재량권 들어가니까. 자, 129번입니다. 로이의 규제 정책은 법률 형태를 취하며 정책의 불응자에게 관료들은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갖고 강제력을 행사한다. 예, 맞는 질문입니다. 규제는 공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법률 형태를 취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는 있어요. 예, 근데 어떤 기업체에게 규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규제 재량이 들어가는 거죠. 130번. 로이의 구성정책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외적 가치 배분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내적으로는 부처 간에 그죠? 파워 게임 벌어지는 거죠.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파워 게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여성가족부 폐지 자체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가치 배분, 어떤 부의 분배는 있는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그죠? 간접적으로 줄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131번 문제. 분배 정책은 정책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연합을 형성한다. 예, 로그롤링, 포크배럴 등을 통해서 서로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많이 하죠. 빈줄 주문 꼭 가져가세요. 132번. 분배 정책은 대통령이 주요 행위자라면 재분배 정책은 관료나 하위 정부 주요 행위자다. 이거 빈줄 주문이죠. 오히려 재분배 정책이 대통령의 주된 행위자가 됩니다. 엘리트들이 주로 주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재분배 정책은 엘리트들이 주도하죠.
다음에 133번 로이에 따르면 재분배 정책은 엘리트론적 정치 과정에서 정상 간의 제휴에 정치 결정되며 정책 결정 구조는 불안정적이다. 자, 정상 간의 제휴에서 되기 때문에 결정 자체는 안정적으로 해요. 하지만은 재분배 정책은 예를 들면 이게 노동조합하고 그죠? 뭐 정치인들 간 이렇게 하지만 문제는 집행할 때 이제 갈등이 많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134번 문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정책은 구성 정책에 해당한다는데 예. 그렇게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회 약자죠. 그 재분배 정책에 해당한다 할 수도 있고요. 또 이거를 굳이 또 배분 정책이라도 틀린 건 아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저 로이 분리 한계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재분배 정책을 많이 봅니다. 어떤 분이 우리 회원님이 질문하셨더라고요. 재분배 정책을 가져가시고 그러더라도 이렇게 논란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걸 정답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명확하게 틀렸잖아요. 그죠? 구성 정책은 아니죠. 예, 135번. 리플리 프랭클린의 경제경제 규제 정책은 정책 집행 단계에서 규제받는 자들은 규제 기간에 강하게 반발 저항한다 했는데 아니죠. 보호적 규제 정책이죠. 그죠? 예. 다음 136번. 윌슨의 규정치 유형 중 윌슨의 규정치는 항상 가져가셔야 되죠. 고객 정치에서는 조직화된 소수가 포획 등 강력한 로비 활동으로 다수를 압도행하는 거시적 절연인데 거시가 아니고 그죠? 미시적 절연입니다. 거시적 절연과 미시적 절연 구분은 소수가 편익을 누리면 미시적 절연이고요. 요 고객이죠. 규제로 인해서 혜택을 누리는 고객이고 다수가 한다면은 우리는 이거를 주로 이제 기업가 정치인데 거시적 절연이라 그럽니다. 자, 137번. 윌슨의 규정치 유형 중 고객 정치 상황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논리가 투영될 가능성이 높다. 고객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규제를 통해서 혜택을 누리는 소수 고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반대로 설명드립니다. 소수의 논리가 투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다수냐 소수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래서 까만 걸 재놓은 거니까 이거 빠른 속도로 눈팅을 해보세요. 다음 138번. 윌슨의 규정치 유형 중 대중정치 상황에서는 쌍방 모두 어때요? 다수로 편익과 비용이 다수로 흐트러져 있죠. 다수로 분산되기 때문에 양자 모두가 집단행동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NGO와 같은 공익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거죠. 자, 139번. 윌슨의 규정치 이론에 따르면 고객 정치 상황에서는 응집력이 강한 소수의 편익 수혜자와 소수의 비용 부담자가 격렬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자, 양자 모두가 소수의 편익과 비용 부담자니까 이게 뭘까요? 이거는 이익집단 정치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140번. 윌슨의 규정치 이론에 따르면 대체로 경제 규제는 고객 정치 상황으로 분류되며 맞습니다. 특정한 규제를 해가 진입 규제를 함으로써 소수 이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동통신시장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적 규제는 일반 다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가 정치 상황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주로 이렇게 환경오염 문제, 자동차 안전 문제, 산업안전, 위생 문제 등이니까 어떻게 해요? 기업가, 여기서만 기업가는 NGO 단체들의 어떤 활동가들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141번 문제. 베버주의는 국가나 정부 관료제의 독자성과 지도적 개입을 강조한다. 국가 역할을 좀 강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막스주의는 142번.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나누어가지고 그죠? 지배계급이 엘리트로 가게 되고 지배계급을 위한 봉사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국가 역할은 지배계급을 위한 봉사수단이다. 143번 문제. 엘리트론자인 밀즈는 미국 사회의 권력은 계급, 개인의 능력이다. 아니라고 보여요. 개인 능력이 아니라 계급, 교육적 배경, 종교, 혈족 관계 등이라는 거죠. 미국조차도 우리가 능력이라 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144번 문제. 헌트의 명성접근법, 그죠? 밀즈의 지휘접근법, 이것도 우리 한번 나왔었죠, 시험에도. 명성접근법에서 명성을 기준한다는 거 하나. 그다음 145번. 사회조합주의는 사회경제 체제의 변화에 순응하려는 입단의 자발적 시도가 되겠습니다. 사회조합주의는 자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좀 강압적으로 하는 거죠. 자, 146번 문제. 달이 주장하는 다원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동일한 엘리트가 모든 정책 영역에서 지배적 영향을 행사하는 아니다. 그래서 다원주의 사회에서는요,
이 정책 영역별로 영향력 행사하는 엘리트들이 다르죠. 엘리트론자들은 정책 영역과 관계없이 소수 엘리트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게 엘리트론입니다. 자, 147번. 다원주의는 주로 개발도상 국가에서 경제개발 과정에서의 이익 집단에 대한 통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활용된다 했는데, 다원주의는 상대적으로 선진국이죠. 그래서 국가조합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익단에 대한 통제, 사회조합주의하고 다른 개념이, 사회조합주의는 이익단들이 자발적으로 한다면은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주도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8번. 이익단 간의 영향력의 차이는 주로 정부 정책 과정에 대한 상이한 접근 기회에 따라 되는데요. 자, 기인한다는 건데, 자, 148번 한번 보시면은, 다원론에서는 상현 접근 기회는 아니고요, 동등하게는 접근한다고 봐요. 접근 기회는 동등하다고 봅니다. 정체적으로. 이거 우리가 대체적 동등성이라고 그럽니다. 접근 기회가 상이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세요. 그다음에 149번. 신배부주의에 속하는 크레슨에 의하면은 국가가 다른 나라와의 경제 관계에 관한 정책 결정을 할 때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이익을 옹호하는 결정을 내린다. 예, 맞는 질문이고요. 예전에 한번 신막서주의가 틀리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150번. 신다원주의는 정부의 능동적 전문적 지위로 인한 경경유착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기구에 집중화를 기한다 했는데요. 자, 신다원주의는 분권화입니다. 집중 아니라 분권화를 통해서 민주 확립을 기하고자. 자, 집권화가 아니고요. 151번. 자, 하위 정부 모형은 체례상각 모형의 경험적 타당성 의문을 제기하면서 참자 폭을 대폭 확대했다는데요. 하위 정부 모형이나 체례상각이나 기본적으로는 같은 모형으로 봅니다. 같은 모형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려면 이슈 네트워크 모형은, 해컬로가 주장한 이슈 네트워크 모형은 하위 정부 모형의 경험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렇게 하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152번. 하위 정부 모형은 행정 수반에 관심이 약하거나 영향력이 적은 재분배 정책에 주로 형성된다. 자, 하위 정부 모형은 행정 수반에 관심이 약하거나 영향력이 적은 분배 정책이에요. 상대적으로 재분배 정책은 엘리트인 행정 수반에 관심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이거든요. 미국의 경우에는 분배 정책 같은 경우, 뭐 SOC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익당들의 영향력이 크다고 얘기 많이 상임위원회하고. 자, 153번. 정책 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에는 하위 정부 모형의 참여자 외에 전문가 집단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54번의 정책 공동체 모형은 정책 영역별로 전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 집단의 역할을 강조한다로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55번. 정책 네트워크에는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공적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 공식, 비공식적 규칙이 존재합니다. 다음에 156번 문제. 정책 공동체에서는 참여자의 전문 지식으로 갈등 없이 정책 결정 아니죠. 전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전문가 간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겠죠. 단지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죠, 어떻게 협력적으로 간다는 거지 갈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교재 전공서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구성원의 이해관계와 아이디어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전문가들이 하더라도 그죠, 해결 방안을 들어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협력적 관계로 간다. 부분적으로는 갈등, 전체는 협력. 자, 157번. 이슈 네트워크에서는 전문 지식과 정보를 많이 보유한 행위자들의 이해가 최종 정책 산출에 많이 반영되고요. 예. 그다음에 158번. 정책 결정 논에서 도슨 로빈슨 모형은 사회 경제 변수가 정치 체제와 정책 모두에 영향을 준다는 모형이고요. 그래서 사회 경제 변수로 인해서 정치 체제와 정책의 상관관계가 유발된다. 즉 양자가 사회 경제 변수가 없으면 양자 관계는 허위 상관관계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도슨 로빈슨 모형 허위 상관관계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키와 로커드 모형은 사회 경제 변수가 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으로, 예를 들면 경제발전이 복지 지출 수준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데 참여 경제 키 로커드의 참여 경제 모형인데요. 사회 경제 변수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이 정치가 정치에 영향을 준다. 키워드 순차적 관계를 간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순차적 관계다. 자, 이렇게 보시고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사회경제 변수가 경제 발전하고 정치 체제에 영향을 주고 정책에 영향을 주고 이게 순차로 갑니다. 자, 루이스 백 모형은 사회경제 변수가 정책에 영향을 주는 직접 효과가 있고 정치 체제가 정책에 독립적 영향을 주지 못한다. 예, 정치 체제도 어느 정도는 독립적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어제 설정 모형까지만 좀 할게요. 자, 콥과 로스 모형이 나오는데 주장한 정책 의제 설정의 과정은 이슈의 제기, 구체화, 확장, 진입 순서로 전개됩니다. 자, 162번에 정책 의제 설정 모형 중에 공고화형은 대중의 지지가 낮은 정치 문제는 정부 주도적 역할. 자, 공고화하는 것은 굳히기라는 뜻인데요. 대중의 지지가 높다라는 거예요. 자, 163번 정책 의제 설정 모형 중 동원형은 민간의 지지가 높을 때 아니죠. 민간의 지지가 낮을 때 국가가 강제로 동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죠. 164번인가요? 정책 의제 설정 모형 중 동원형은 됐고 동원형은 맞고요. 자, 164번. 정책 설정 모형 중 동원형은 의도적이고 일방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 야, 국민을 무시하고 몰래 하는 거겠죠. 그래서 내부 접근형의 내용이 되겠고요. 165번에 다원화된 사회에 있어서는 동원형이나 내부 접근형 중심의 정책 의제 설정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자, 다원화된 사회, 다원화된 선진 사회에 있어서는 외부 주동을 많이 이루어집니다. 동원형은 주로 후진 국가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자, 166번. 피트 메이의 의제 설정 모형 중 동원형은 심볼 활용이나 매스미디어를 통해 정점 확산. 자, 외부 주도형 언론이라든가 NGO들이 심볼 활용, 매스미디어 등을 해서 정부의 압력을 행사하는 거죠. 예, 그래서 동원형이 아니라 외부 주도형이다. 다음에 포자 모형은 정책 문제가 제기되어 정의될 환경보다는 정책 문제 자체의 성격 갖는 중요성. 자, 포자, 그죠? 요거는 성격 자체, 문제 자체 성격보다는 환경에 더 중요점 갖추고 있죠. 포자가 균사가 되려면은 습한 환경 같은 게 있어야 되니까 환경에 더 중요시 여기는 거고요. 118번 무사 결정의 수단으로 폭력, 권력, 편견의 동원, 편견의 수정이 사용된다. 그리고 편견의 수정이 가장 간접적이고 우회적이다. 그리고 폭력도 사용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편견 동원, 편견의 수정이 가장 우회적입니다. 아예 원천적 봉쇄한다는 뜻이에요. 편견 수정은. 편견 동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이나 노동자들 인권 문제 얘기하면은 편견 동원, 너 빨갱이지 이런 식으로 동원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69번까지 하고 정책 분석은 다음 강의에서 할게요. 자, 일상화된 정책 문제보다는 새로운 문제가 쉽게 의제된다. 상식적으로 그죠? 새로운 문제보다는 일상화된 정책 문제가 쉽게 의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보수 문제 같은 거, 물가 상승 관련, 물가 문제 이런 것, 실업 문제 이런 것들은 일상적인 문제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쉽게 의제화 된다고 얘기하네요. 자, 정책 분석은 조금 설명도 요구하니까 요거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파이팅 해주세요.